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부터 예정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 대상 물량입니다. 식약처에서 안전성 여부 검사를 거친 뒤 접종을 다시 시작할 방침입니다. 서울 테헤란로 주변에서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이 일대 건물 7곳에서 22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도 됐는데 방역당국은 강남을 집단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지목하고 방역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쇄 조치가 완화됐던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 신규 확진자가 3만 명 넘게 늘면서 수도 마드리드의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다음 달 중순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을 두고 절충안이 마련될지 여당이 단독 처리를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측근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망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이번 주말 지명하겠다고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유언이 조작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이후에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질병관리청이 어젯밤에 독감 백신 예방 접종 사업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었는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는 독감 백신이 운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미 맞은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나 하실 텐데 이미 공급된 물량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설명을 했습니다. 안전검사를 거친 뒤에 독감 무료 접종 일정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오늘부터 무료 접종 예정이었던 13살에서 18살 청소년 대상 물량입니다. 업체가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업체에 백신 공급을 바로 중단시켰습니다. 식약처에서 안전성 여부 검사를 거친 뒤 접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물량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부터 독감 백신을 2차례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에서 만 9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해왔고 오늘부터는 초, 중, 고교생과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비슷한 두 개의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유통 문제로 백신 조달이 잠정 중단되면서 무료 예방접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와 함께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열고 독감 백신 중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당국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55명이고 서울이 21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서울 강남이 확산의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테헤란로인데 여기에 몰려있는 다단계 방문 판매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와서 이곳 주민 전부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 6개 층에서 관련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사무실 10곳 정도인데 대부분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 중에도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습니다. 올라가면 안 된다고요? 네, 올라가시면 하세요. 그럼 안 되겠어요? 근데 다단계 때문에 저는 많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 왜 안 다니니까 저런 거안 하니까. 전파는 조용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던 사람들 10명이
최근 이 건물에 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500m 떨어진 또 다른 건물입니다. 여기서도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 12명이 나왔습니다. 역삼역과 선릉역으로 이어지는 강남 테헤란로가 집단 감염을 일으킨 고위험 지역이 된 겁니다. JTBC가 지난 6월 이후 테헤란로 주변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을 분석했더니 정확히 확인된 것만 건물 7곳에서 2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00명을 훌쩍 넘긴 골드트레인을 비롯해 각 업체별로 10명에서 2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강남 지역인 경우에는 방문 판매, 다단계 그리고 투자 설명회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상당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집단 발병에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강남 쪽 방문 판매 집단 감염의 특징은 현장에서 감염된 사람만큼 이른바 N차 감염자도 많다는 겁니다.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은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후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립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이 더 우려스러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전국적인 N차 감염의 뿌리가 된 셈입니다. 이어서 윤두열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의 한 종합상사업체 대표가 경북 칠곡에 내려왔습니다. 침대와 산양삼 등을 파는 설명회를 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34명이 참석했는데 지금까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이 나왔습니다. 인근 경북과 대구, 부산뿐만 아니라 다시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까지 감염은 전국 각지로 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 시작된 방문 판매나 설명회발 감염은 전국 곳곳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서울 설명회에 갔던 사람이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만난 뒤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까지 다녀가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설릉 인근 비트코인 업체에서 생긴 확진자는 대전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을 불러냈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를 다녀간 뒤 교회에 갔다가 교회 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돌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물건을 팔아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이 더 큰 확산을 낳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고 센터에 가가지고 각 센터별로 다 돌면서 또 이제 상품 설명하고 뭐 센터별로 다 되겠다니까요. 오늘 이 센터, 내일 저 센터. 정부는 방문 판매 업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시 통신비 2만 원 지원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여당은 오늘 추경안이 처리돼야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부터 4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중단한 채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입니다. 민주당은 원안 그대로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석 전에 우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고집하지 마십시오. 훨씬 더 요긴하게 쓸 때가 많고. 통신비 지원 예산은 전체 7조 8천억 원 가운데 9,300억 원 규모입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 주기로 한 지원금을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막바지 협상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지원 방식과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등을 놓고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추경안은 오후 늦게라도 합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추경안을 처리해야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측근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의원 선거 캠프 소속 측근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단순 가담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총선 직후 이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나라박 소식입니다.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무려 3만 명이 넘게 늘어난 스페인 소식인데요.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수도에서 나왔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마드리드 주지사가 만났습니다. 긴급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증가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400여 명. 이 중에 38%가 마드리드 주에서 나왔습니다. 산체스 총리와 아유소 주지사는 마드리드 주 전역에서 앞으로 2주 동안 6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많은 37개 보건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됩니다. 스페인 정부는 주민 이동을 막기 위해서 군인 2만여 명과 지역경찰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늘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And you can see that by mid-October, if that continued, you would end up with something like 50,000 cases in the middle of October per day. 11월 중순에는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00명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비상에 걸린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2일부터 잉글랜드 북서부와 웨스트 요크셔 등 일부 지역에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 국민 5명 중에 1명이 봉쇄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사망한 연방 대법관의 후임을 대선 전에 뽑을지, 대선을 치르고 뽑을지 지금 미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빨리 하겠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날짜를 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 후임자를 뽑았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유언에 대해서 조작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지 나흘째에도 전국적으로 추모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추모객들을 위해 23일부터 사흘간 긴즈버그 대법관의 시신을 연방 대법원과 국회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워싱턴 근처 알링턴 묘지에 안장됩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직후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announce it either Friday or Saturday, and then the work begins. But hopefully it won't be too much work because these are very qualified people. 또 대선 전에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Her granddaughter said yesterday and said publicly that her dying words were, quote, "My most fervent wish is that I not be replaced until a new president is installed."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난데없는 말이다. 민주당 인사들의 생각처럼 들린다며 유언이 조작일 수 있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선 전에 다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거나 선거에 이긴 뒤 후임 대법관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어 미국 대선 정국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보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일대의 산불로 형태도 알아보기 힘들게 타버린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처럼 진화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고 이대로라면 완전히 산불이 꺼지려면 다음 달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북부 주니퍼 힐스 지역입니다. 보름 넘게 확산 중인 밥캣 산불의 흔적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붉은 가루로 된 산불 지연제도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일부 주택들은 불에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밥캣 산불이 휩쓸고 간 LA 카운티 주니퍼 힐스 지역입니다. 현재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불에 타서 완전히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저 끝에 굴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주택이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이지 안에는 불에 탄 잿더미만 남아있습니다. 주택 옆으로 펼쳐진 넓은 대야는 그야말로 산불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습니다. 제 주변으로 지금 땅 전체가 불에 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거먹게 그을러졌고 땅에는 잿더미들로 가득합니다. 불덩이가 곳곳에 튀며 피해가 확산되자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는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대피자 중에는 한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rovided services to approximately 170 individuals. Reportedly, there have been individuals affected of Korean ethnicity. 밥켓 산불로만 현재 약 417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진화율은 15%에 그친 상태입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밥켓 산불이 다음 달 30일 전까지 완전 진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얼마 전 US 오픈에서 실격패를 당했던 조코비치의 우승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오픈에서인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조코비치가 이제 곧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에 대한 기대도 높이고 있네요. 예,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가 현지 시간 21일 열린 이탈리아 오픈 결승에서 랭킹 15위 디에고 수아르츠만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4개 메이저 대회 바로 아래급으로 1년에 9차례 열리는 마스터즈 1000 시리즈 대회 최다 우승자가 됐습니다. 이번이 36번째 우승인데 오늘 경기 전까지는 세계 랭킹 2위 라파엘 나달과 똑같이 우승 35번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조코비치는 정말 기쁘다는 소감을 남겼고요. 로이터 통신은 직전 출전한 US 오픈 실격패를 언급하며 오늘 우승이 큰 안도감을 선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얼마 전 US 오픈 16강에서 경기가 잘 안 풀리자 홧김에 친 공이 선심 목에 맞아 실격됐습니다. 이 실격패로 메이저 대회 통산 18번째 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조코비치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로 오는 27일 개막하는 프랑스 오픈에도 출전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기의 성별을 확인하겠다고 한 남성이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토요일 밤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40대 남성이 임신한 부인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부인의 친지들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태아의 성별을 확인하겠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딸이 5이 있는데 마을 사제가 임신 중인 6째도 딸일 거라고 얘기한 뒤에 이 남편은 낙태를 강요했고 부인이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배를 찔린 뒤 많은 피를 흘린 부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고 태아는 결국 사산됐습니다. 태아의 성별은 남자아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보내야 하는 인도에서는 딸이 흔히 짐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성별을 확인해서 딸이면 사산하는 일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인도의 성비는 남성 1000명당 여성 900명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대와 협력은 코로나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국제기구가 모금을 통해 충분한 양의 백신을 구매해 개발도상국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UN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합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성평등 인사 실현을 위해서 여성 간부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민주적인 조직을 거듭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봤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권고안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장병들의 휴가를 중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지휘관의 판단 하에 최소한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외박 금지는 연휴 기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외출은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등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양쪽에서 모두 결과를 받아들여야 화해 효력이 나타나는 지금 제도보다 더 빨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한쪽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화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두산그룹이 동대문 두산타워를 자산운용사에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두산중공업 정상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사용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뽑기 위한 입찰 절차가 오늘 마감이 됩니다. 지난 2월 입찰에서는 사업권이 유찰되거나 낙찰을 받은 것도 사업권을 포기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공사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계약 조건을 바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는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49만 3,433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가량 감소했는데 수능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50만 명 아래로 내려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건조 사업에 뛰어든 업체와 군 간부 등이 사업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짜고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 및 해군 간부 등 20여 명이 울산지검과 군 검찰에서 각각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그동안은 규칙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승객들끼리 시비가 자주 벌어졌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시행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거의 1년 가까이 중단이 됐던 파주 DMZ 평화관광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하루에 10번, 한 번에 20명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단체 관광은 사전 예약제로만 실시를 합니다. 설악산 가을 단풍 명소인 주전골 만경대 코스 탐방 예약제가 진행이 됩니다. 모레부터 11월 14일까지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신곡을 발표한 뒤에 미국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서 새로운 느낌의 다이너마이트를 들려줬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총리 공관에서 만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상견례 자리로 국회 상황으로 2번 연기가 됐다가 오늘 마련이 됩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화상으로 내년도 어업 협상을 위한 국장급 준비 회담을 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개선 방안도 의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난주에 가동이 중단됐었던 기아자동차 광명 소하리 1공장이 오늘부터 다시 가동이 됩니다. 검사를 받은 전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시기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직원들이 있어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입니다. 계절을 알리는 절기처럼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게 실감나는 요즘 날씨입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넘게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제주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강원도 철원에 있는 이길리 마을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제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침수 피해도 심각했지만 빗물에 지뢰까지 떠내려왔다며 불안해서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지뢰 폭탄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지천으로 뿌려져 있는 대인지뢰에 물에 떠내려와 전답 주변 지뢰밭으로 변하여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한탄강이 범람해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주민 139명이 겨우 몸만 피했습니다. 복구는 끝났지만 마을 곳곳에서 나오는 지뢰가 문제입니다. 취재진이 떠내려온 대전차 포탄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남쪽에 매설된 지뢰는 약 85만 발로 추산됩니다. 위치를 알 수 없는 지뢰는 약 10만 발, 민통선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군 당국은 지뢰 18발을 수거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수백 발이라고 말합니다. 지뢰를 더 찾지도 애써 키운 벼를 베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뢰 탐지를 하려면 개인이 자기 재산 포기각서를 써야만 탐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까지 결과입니다. 불안한 이길리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재민이 집을 새로 짓는 데 지원하는 금액은 1,600만 원. 주민들은 이주 비용과 유실 지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동결을 노사 다툼 없이 11년 만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대차 임금 동결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번 합의 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를 두고 공감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합의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사회적 여론 앞에 많은 성과를 내기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났다가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운전기사는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운전석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경기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옥외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고차를 싼 값에 산 뒤에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26건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5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를 저렴하게 산 뒤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따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인데 박 의원은 공개 입찰로 정당하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의원의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 계약, 그러니까 경쟁 없이 임의 계약으로 따낸 사업도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LH로부터 따낸 공사 내역입니다. 일반 입찰로 수주했던 기록들 사이로 수의 계약과 제한 경쟁 입찰을 했다는 기록도 눈에 띕니다. 수의 계약 1건에 제한 경쟁 입찰 4건인데 이 중 4건의 수주 시기가 박 의원이 LH를 감사하는 국회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때와 겹칩니다. 수의 계약은 박 의원 가족회사 한 곳만 선택해 계약을 맺었다는 뜻. 제한 경쟁도 입찰을 하긴 하지만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률이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의 수주라서 문제가 없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수의 계약이나 제한 경쟁 입찰 수주에 대해 묻자 큰 비율은 아니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수의 계약은 거의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제한 경쟁 입찰이 그렇게 많이 활용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가족사가 수의 계약과 제한 경쟁 입찰로 따낸 사업 5건은 그 규모로 치면 473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제한 경쟁 입찰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입찰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가족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건설사의 입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걸 앞장서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16년 건설사가 담합 비리로 무조건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사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이 발의됐는데 그걸 막았다는 겁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박 의원은 건설사가 입을 피해를 우려한 걸로 나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담합 제재 시한을 무제한해서 9년 이내로 완화해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때 했던 신기술 활용 촉구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제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당시 박 의원의 아들 회사는 터널과 관련해 신기술을 보유한 상태였고 이후 이 기술 사용료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회견에서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딱 한 차례 대신 발언을 해줬을 뿐이라며 외압설을 부인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박덕흠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겠다는 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3번이나 발의를 했는데도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계속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3차례나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선 본회의에도 못 가본 채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개원 직후인 6월에 발의했지만 어제서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나마도 박덕흠 의원 건을 계기로 한 심사 촉구 발언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는 이제라도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에 속도를 내보겠다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당장 어제 회의에서도 삼성전자 사회이사 출신이라 정무위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자기 변호에 나섰습니다. 공소장 150페이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 안에 제 이름 안 나옵니다.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지만은 좀 공평성을 가지고 비판을 해주셔야지. 이러자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국회가 이해충돌 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고 더 이상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JTBC 김필준입니다. 김홍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 이제 관심은 이상직 의원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당 내부에서는 어떤 입장들일까요?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 내 심판대에 섭니다. 당내에선 이 의원 역시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지 않겠다거나 제명하는 걸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제명은 당내 최고 징계 수위입니다. 이스타 사태 해결에 이 의원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의 판단입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 선을 긋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거리에 나앉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런 가운데 당원권 정지 처분만 내려진 윤미향 의원의 거취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윤 의원도 당이 다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현명할 것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서 양정숙, 김홍걸 의원이 제명이 되고 윤 의원 논란도 이어지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만 하루 만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했습니다.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고요. 결과가 곧 나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휴가 연장은 사전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서 씨가 미리 휴가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3일까지 1차, 2차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24일부터 27일까지는 개인 연가로 휴가를 늘렸습니다. 이를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었던 최모 씨와 인사장교 김모 대위가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 씨 휴가와 관련해 3번 이상 통화한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최 전 보좌관과 김 대위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을 보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했습니다. 수사는 막바지 단계로 보입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검찰 개혁이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검찰 불신도 검찰이 자초한 겁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부인이 고발된 사건을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답입니다. 윤 총장의 장모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 부인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추 장관은 다음 일정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연 국정원, 검찰, 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수사권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나란히 회의장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경찰 수사권이 커지면서 수사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추진됩니다. 또 그 안에 안보수사국이 만들어집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삼성에서 8년 전에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했습니다. 자신을 문제 인력으로 지목하며 고립화 전략을 짠 삼성의 내부 문건을 근거로 삼았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문건을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단 2번 만에 끝났고 이긴 쪽은 삼성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법원이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2011년 11월 작성된 삼성 내부 문서입니다. 삼성 SDI의 직원인 이만신 씨가 문제 인력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이 씨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려 했다고 적혔습니다. 이 씨를 고립시킬 전략도 담겼습니다. 이듬해 6월 작성된 또 다른 문서입니다. 미래전략실과 SDI 수뇌부의 대책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씨의 파렴치성을 최대한 부각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뒀다고 돼 있습니다. 그 뒤 이 씨는 해고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삼성 노조화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018년 확보한 것들입니다. 이 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현직 임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14일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2016년 대법원에서 졌다는 걸 주된 근거로 삼았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들은 그 뒤에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근거들을 증거로 삼아 따져볼 수도 있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도 단 2번 만에 끝났습니다. 문서 제출문서 채택도 안 됐어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증거조사라든가 사실심리 관련된 것들은 어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2016년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를 따지는 판결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가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이 씨 측은 주장합니다. 해고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해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씨 측은 주심 판사와 삼성 측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인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예정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이만신 씨는 삼성에서 26년 동안 일했습니다. 노조 설립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뒤에는 조직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해고된 뒤에는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이 씨는 법이 여전히 재벌의 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이만신 씨는 1987년부터 삼성 SDI의 전신인 삼성 전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2012년 회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회사는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 씨는 노조 설립위원장을 맡은 게 이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9년 동안 길거리에서 회사와 싸웠습니다.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아직도 삼성은 변하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 인정한다는 것도 말뿐이고 회사 생활을 할 때엔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고도 별다른 일을 맡지 못했습니다. 노조 설립을 위해 애쓴 게 조직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왔다고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현지인들이 저보고 제가 이시니까 이건희 집안이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저는 일이 없었거든요. 왕따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엔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간 밀린 임금을 삼성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받은 돈의 이자까지 삼성에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안식처였던 가정에 금이 갔습니다. 내가 받은 돈은 주겠다 했는데 이자까지 다 달라고. 어쩔 수 없이 2억이 넘는 돈을 다 지불하고. 삼성 노조와의 문건은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단 2번의 재판에서 문서들은 끝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봐달라는 게 아닙니다. 재판부가 잘못하고 검찰이 잘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고스란히 우리의 목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13세 이상의 전 국민의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할 것인가 그 여부죠. 야당은 이 통신비를 줄이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오늘 이견을 좁히고 추경을 통과시킬지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4차 추경, 오늘 본회의 통과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통과하려면은 좀 이르게 좀 타협점이 마련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이제 추석 전에 지급이 어려워지니까 오늘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아마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합의를 할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또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시키는 건 여당으로서 너무 큰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라서 일단 뭐 여야 합의를 기대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통신비 2만 원이 이게 마지막 쟁점이 돼 있잖아요. 네.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게 이제 여당의 생각인데 국민의힘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좀 확대시키자 이런 얘기거든요. 돌봄 이제 그 쪽에도 좀 이제 이 부분을 배분하자라는 얘기인데 현재로서 여당은 끝까지 이제 관철시키려 합니다만 끝까지 이 부분을 이제 가져가면 이제 결국은 단독 처리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2만 원 주는 걸 끝까지 반대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이제 이 17세부터 30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17세부터 34세 2만 원 통신비 지급을 그 연령에만 지급하고 또 50대 이상만 지급하자. 50세 이상. 일종의 절충안이죠. 그럼 이제 좀 이제 금액이 남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무료 백신을 좀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야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여당이 선별 지원 쪽으로 지금
야당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 얘기죠. 통신비에 대해서. 통신비는 이제 선별 지급하자. 통신비도 이제 이런 얘기. 통신비 이제 전액 지급으로 가는데 전 국민에게 예. 그것마저도 일단 선별 지급으로 가면 여야 예. 간의 양보가 이루어지면서 예. 추경안의 처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기대와 뭐 그런 식으로 예. 합의가 되더라도 또 논란이 있겠네요. 이거 뭐 전 국민 지급을 했다가 어차피요. 다시 이 선별 부분은 지급으로 이 가게 되는 선별 지원 그리고 이제 보편 지원 뭐 이게 네.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라는 그 복지 논쟁하고는 좀 다른 거라 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이 논쟁은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여야 간에도 논쟁이 있습니다만 여당 내에서 여권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쟁점이 네,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는 통신비 지원하는 것을 이재명 지사는 반대했단 말이죠. 여권 내에서도 아마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향후 지원 기준 같은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이런 사안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재난 같은 것들에 대비해서 그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논란하는 건 너무 비생산적이거든요. 예. 오늘 만약에 진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든 간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당은 단독 처리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의석이 많으니까 다수결로 간다면 뭐 처리가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어쨌든 합의를 해서 특히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추경 같은 것들은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게 맞고 여당이나 야당이 지금 조금씩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연령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합의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봅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볼 텐데요. 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이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사진 한 장이 상당히 인터넷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예, 사진이 한 그렇습니다. 장이 있는데 예. 말이죠. 잠시 뒤에 보실 예. 테지만 어제 이제 권력기관장 회의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하고 추 장관이 그 회의장에 같이 입장을 하는 모습이 잡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이제 추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권력기관장 회의를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작년도 2019년도 2월 달에 1차 권력기관장 회의를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같은 성격이에요. 지금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이른바 네.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란 말이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 이제 아들에 관련된 논란이 뭐 많이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종집을 찍고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 관련돼서 이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네. 검찰 개혁도 그렇고 그래서 예. 권력기관장 회의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했다라는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나란히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 그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입장을 했거든요. 그 사진이 있어요. 작년에도요? 작년에 예. 똑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봤는데. 근데 그 부분을 본다면 이게 꼭 추미애 장관의 최근 논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 하기보다는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다라고 본다면 얘기는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같이 네. 들어왔는데 지금 청와대 예. 설명은 그게 아니고 예. 비서실에서 한 명, 노영민 비서실장이란 말이죠. 네. 비서실에서 한 명하고 또 이제 그 법무장관하고 내무장관, 네. 어쨌든 그 국정원장이 있는데 거기서 서열이 높은 법무부 장관이 영접하는 게 관례다. 알겠습니다. 라고 설명한다고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해명을 있어요. 했고요. 그거 네. 가지고 너무 논란할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말이죠. 예.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지금 가족회사가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 네. 이제 그 시기도 국토위 소속으로 있을 때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박덕흠 의원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 입찰을 제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수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 취재 기자가 어제 보니까 말이죠.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리포트 보내드렸습니다만 박덕흠 의원 이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직접 수의 계약을 한 사실도 나왔습니다. 해명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박덕흠 의원의 이런 해명이 참 국민들에 대해서 염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백지 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매각이 되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지금 5년 동안에 국토교통위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단 팩트 관계는 사실관계는 지금 말씀처럼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LH 관련해 가지고는 100% 그 경쟁 입찰이 아니었어요. 네. 제한 경쟁 입찰도 있었고 네. 수의 계약도 있었단 말이죠. 수의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단독으로 수의 계약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이렇게 그쪽에
하나만 해서 한 네. 업체만 해가지고 거기 주는 거예요. 예, 이탈 뜻대로 없이. 한다. 이 뜻대로 한다 그 숫자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됐던 그 사실관계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의 해명은 일단 사실관계하고 좀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설령 그게 제한 경쟁 입찰이 아니고 그리고 완전 경쟁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해충돌 방지라는 것의 취지가 있어요. 공직자의 네. 이해충돌 방지는 직무와 관련된 그러한 상임이라든지 꼭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직책이 있다 보면은 자신이 아무리 그쪽에 관여 안 하려 하더라도 관여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스스로가 공직자가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게 맞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조항을 넣고자 했던 게 2015년도 부패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말이죠. 예. 김영란법을 만들 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넣으려 했던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이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20대 국회 때도 이게 법안이 제출됐는데 되지 않았고 지금도 발의됐어요. 21대 국회에서.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적어도 이거는 야당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갈리고 같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상직 의원 말이죠. 이제 네. 김홍걸 의원에 이어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상직 의원은 또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말이죠. 두 의원 처리, 여야가 지금 각각 어떻게 처리를 할 것으로 이럴 때 보시나요?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이건 이제 법률적인 박덕흠 의원도 고발이 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법률적으로 이제 판단할 거예요. 위법인지 아닌지를. 그러나 우리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측면을 보는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를 봐야 돼요.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치에 있어 중요한 것이고 예. 또 국민들에게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는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악덕 기업주 같은 측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의 회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네. 당에서도 최근에 김홍걸 의원 제명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에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정확히 봐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안을 둘러싼 이제 본회의 처리 그리고 여야의 움직임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힌 상황이죠. 오랜만에 그런데 해외에서 여객기 한 대가 제주에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만 관광객을 싣고 온 건데 20분 동안 제주 상공만 선회를 하다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은 상당히 즐거워했다고 하는데요. 강나현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없어요. 사투리 인사말을 익히고 한국 드라마에서 본 치킨도 맛있게 먹는 사이 창문 너머 제주도가 조그맣게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날아왔지만 비행기는 금세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대만을 출발해 제주 하늘만 구경한 뒤 되돌아오는 여행 상품입니다. 가격은 30만 원 안팎인데 120명 모집에 4분 만에 표가 다 팔렸습니다. 因为我觉得这次的活动就是感觉好像很久没有出国了，然后我觉得这次的活动 호주나 일본에서도 국내외 관광지 상공을 비행기로만 돌아보는 가상 출국 상품이 인기입니다. 불황에 빠진 항공업계와 여행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갈증이 맞아떨어진 건데 싱가포르 항공사는 불필요하게 탄소를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자국 내 비판을 감수하면서 다음 달 비슷한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항공기를 띄우는 대신 땅에 비행기를 차리기도 합니다. 태국의 한 항공사는 객실 모양의 식당을 차려 기내식을 팝니다. 탑승구를 닮은 출입문을 통과하면 엔진 모양의 테이블과 함께 비행기 좌석이 나타나는데 승무원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캐나다 항공사에서는 아예 각 가정에 냉동 기내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우리 곁을 떠나버린 지 여러 달째. 사람들은 도착지 없는 비행으로 기내식 서비스로 목마름을 달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방금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멀리 가는 여행을 못하니까요. 저렇게 땅도 못 밟고 제주 하늘만 돌아보고 가는 여행인데도 5분도 안 걸려서 판매가 끝났다고 하고요. 특히 이 상품에는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한국에 올 수 있는 왕복 항공권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이 가능해진다면 꼭 한국에 오라는 손짓들이 요즘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렇게 모두의 여행은 닫혀 있었다. 이제 우리가 가까워질 시간. 네,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이 서울 곳곳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꼭 찾아볼 만한 명소인 명동, 동대문, 또 빼놓을 수 없는 고궁과 성곽길, 그리고 전통시장까지 멤버 한 명 한 명이 전해주는 서울의 모습에 방탄소년단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 꼭 가겠다는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한국에 오면 볼 수 있는 것들을 색다른 방법으로 알리고 있어서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유명한 모델도 특별한 영상 효과도 없지만 신명나게 추는 중독성 있는 춤사위에 한번 웃을 수 있는 개성 있는 의상까지 더해져서 왠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합니다. 서울, 전주, 부산 편이 지금 있고요. 하반기 안에 강릉, 목포 편도 추가로 촬영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하늘길만 열린다면 여기로 오라는 이런 홍보 움직임은 곧 다가올 앞날을 한 발 앞서서 준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가고 싶으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그날, 코로나가 과거의 얘기가 될 그날은 분명히 올 테니까요.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 현상의 이유로 꼽히는 게 바로 뜨거워진 지구고요. 때문에 북극에서는 빙하가 녹아들고 있죠. 올해는 거의 40년 만에 가장 작은 면적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요, 이곳에서? 예, 미국 국립빙수월자료센터가 현지 시간 21일 올해 북극 해빙 최소 면적을 발표했습니다. 374만 제곱킬로미터로 2012년 341만 제곱킬로미터에 이어 40년 사이 두 번째로 작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온 따뜻한 바람이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빙하가 줄어들면 이 짙은색 북극 바다가 노출되고 태양열을 더 흡수해서 다시 지구 전체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영국의 찰스 왕세자는 현지 시간 21일 코로나보다 기후 위기가 더 포괄적인 재앙이라면서 군사작전식의 마셜 플랜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새 소식도 볼까요? 그 주거와 관련된 가계 지출이 4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고요? 예, 지난 2분기 국내 가계의 주거 관련 지출이 40조 49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970년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40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주거 관련 지출에는 전월세 비용 등 임대료와 함께 수도요금, 전기요금, 관리비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인데요.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 주거 면적 자체도 넓어져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주거 관련 지출은 3분기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우울해진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들리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상담회가 하나 진행이 된다고요? 예, 교육부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가 코로나19 우울 극복을 위한 학부모 상담회를 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강의에 오은영, 서천석 박사 등이 나서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의 심리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를 검색해 들어가면 강의를 볼 수 있고요. 상담을 원하시면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남보다 빨리 도착해야 할 결승선 앞에서 오히려 걸음을 늦춘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 내내 자신을 앞서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자 양보한 겁니다. 0.1초가 아쉬운 경주지만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닐 때도 있다는 걸 보여준 21살 청년의 이야기를 문상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km 강을 헤엄치고 자전거를 타고 36km를 달리고도 10km를 더 뛰어 도착한 결승선이 눈앞인데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보는 선수.
3위 자리 마지막 메달을 두고 경쟁이 한창인데 한 선수를 기다리더니 그 등 뒤를 천천히 따라갑니다. 알고 보니 앞서가던 선수가 길을 잘못 들어 자신보다 뒤처지자 그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만큼 기다려준 겁니다. Y en ese momento te ves que vas a entrar tercero. Simplemente me paré, me pareció que era lo más justo y paré y le dejé pasar a él. 어떻게든 더 빨리 가야 기억되는 스포츠. 그러나 멘트리다는 상대의 실수를 기회로 삼지 않고 한 걸음을 늦춰 사람들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I cried. It made me cry. I just like integrity on full display. You're my dude, Diego. I appreciate you.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에게도 영예 3위 입상 자격을 주고 같은 상금을 보냈습니다. 2012년 앞서가던 선수가 달리기를 멈추자 결승선 안으로 등을 밀어준 스페인 선수의 이야기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케냐 선수가 결승선을 착각해 멈추자 도착 지점은 몇 미터 뒤라고 몸짓으로 알려준 겁니다. Hay que ser consciente de que esa victoria no me merecía. 눈앞에 다가온 메달을 마다하고 뛰는 이유를 생각하며 잠시 멈춘 선수들은 우리에게 공정함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지역이 깨끗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뉴스들 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부터 예정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13살에서 18살까지 청소년 대상 물량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짜인 오늘 막바지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비 문제 등을 두고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절충안이 마련돼서 오늘 합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다면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측근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15 총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대량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망한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이번 주말 지명하겠다고 날짜를 못 박으면서 대선 뒤에 뽑혔으면 좋겠다는 고인의 유언의 조작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 내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넘게 나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